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미국 증시와 증시 고점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의사항으로는 본 영상은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 전략에 따른 2024년 상반기 자산배분 비중 전략을 다루고 있고요.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기본적인 경제지표나 뉴스는 숙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정합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대중의 심리지표나 경기 사이클의 프랙탈 비교 같은 걸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먼저 CNN 공포탐욕지수 1월 27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현재 공포탐욕지수는 77점 극단적 다시 올라왔고, 공포탐욕지수의 추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붉은색 선이 지난 2022년 저점과 SVB 파산의 저점을 이은 추세선이고요. 이 추세선을 지지하면서 반등을 시작해서 2023년 상반기 반등장이 시작됐거든요. 상반기 반등장은 이렇게 4달 동안 진행이 됐고, 큰 흐름으로는 상반기 반등장이 끝나고 하반기에 3-4개월 동안 하락장이 있었고 11월 14일 기준으로 반등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상반기 반등장의 공포탐욕지수의 추세를 보면 75점 이상이 보라색으로 표시했는데, 이 보라색을 처음으로 돌파한 순간, 여기가 돌파한 순간이죠. 돌파한 순간에서 최초로 이탈했을 때 이 지점과 저점을 이은 선을 공포탐욕지수의 추세선이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이 추세선을 이탈하는 순간부터 하락장이 시작되고 극단적 탐욕에서 횡보하다가 크게 이탈해서 하락하는 순간이 본격적으로 하락으로 반전된다고 볼 수 있는데, 2023년 상반기에서는 이렇게 상승 흐름의 추세선을 이탈하고 나서 한 달이 조금 넘게 버티다가 8월 1일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이벤트가 일어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락으로 반전이 됐고요. 지난 영상들에서 이렇게 2023년 상반기 상승장에서 상승 전망 안내해드리고 추세선을 이탈하는 순간서부터는 하락 반전 주의를 안내해드린 적 있고요. 하락하는 순간에서도 각 지점마다 하락 추세의 가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여기서 상반기 상승장의 큰 추세를 이탈했을 때 하락장이 확정됐다고 알려드렸고, 11월 FOMC에 다시 한번 이 추세선을 돌파해서 상승했거든요. 그때 S&P 500이 반등장이 시작됐다고 11월 14일에 연말에 산타랠리가 올 수 있다는 것과 동시에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산타랠리 전후의 상승장을 분석해보면 공포탐욕지수의 상승 흐름의 추세가 저점에서 이렇게 75를 처음으로 넘은 순간, 그리고 다시 한번 처음으로 이탈한 순간, 이 지점을 이은 선을 추세선으로 그으면 작년 말에 이탈을 했어요. 벌써 이탈을 해서 하락해서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극단적 탐욕으로 현재 올라온 상황인데, 극단적 탐욕에서 머물다가 다시 한번 하락 반전하면서 하락 추세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과거 기준으로 보면은 한 달 반이 넘는 기간 동안 버티다가 피치사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는데, 이게 8월 1일에 일어났거든요.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심리가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하락 속도가 가팔라진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어떤 이벤트가 1월 말에서 2월 초 정도에 발생을 하면 이런 비슷한 모양으로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인 사이클 상에서 보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주기적 자산배분의 비중 전략, 왼쪽에 있는 그림은 코스톤의 달걀 모형인데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나타내고요. 금리 고점 A가 확정되는 순간을 작년 내내 추적하면서 영상 업로드 한 적이 있고, 11월 FOMC에 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지 못할 거라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리 고점이 정해진 거고요. 그게 7월 말인 7월 FOMC로 확정이 된 거예요. 지난 사이클에도 이렇게 금리 고점, 버블의 최고점, 경제 위기가 있었거든요. 지난 사이클은 금리 고점이 2018년 12월이었고 첫 번째로 금리를 내리는 예방적 금리를 하는 시점이 B인데, A에서 B까지는 위험자산이 마지막으로 크게 반등하는 시기라 버블의 최고점이라고 제가 적은 거고, 2018년 12월에서 2019년 8월까지 이런 기간 동안 미국 증시가 상승했었고요. 그리고 B에서 처음으로 금리를 내리는 전후로는 조정이 있어요. 그 조정이 지난 사이클에서는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건전한 조정을 받은 후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경제위기 C가 올 때까지 좀 더 신고가를 높였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 8월 B에서 조정을 받은 후 2020년 3월 경제위기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거의 2월 달까지는 상승을 하다가 2월서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코로나 위기라는 큰 하락을 맞았었고요. 이번 사이클에서도 금리 고점이 2023년 8월이었기 때문에
A가 8월이죠. 그리고 현재 페드와치 기준으로 2024년 3월 달에 금리 인하가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죠. 원래는 그 퍼센트가 70%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5, 60%로 내려간 상황인데요. 과거 사이클과 똑같은 기간으로 분석해보면 원래는 한 5월 정도에 금리 인하가 일어나면 지난 사이클과 비슷하거든요. 이번에도 3월일지 5월일지 아직 확실하진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3월이 된다면 B의 기간이 짧아지면서 C 경제위기도 빠르게 올 것이고요. 만약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좀 느려진다면 5월로 경제위기 C도 미뤄질 수 있는데 3월 기준으로 당겨진다면 경제위기 C, 그러니까 연준이 기준금리를 0.5% 내리는 B컷은 2024년 9월 정도 전후로 일어날 거라 생각하는데 11월이 대선이잖아요. 11월 5일이. 그래서 연준이나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이 기간을 대선 이후로 미루고 싶겠죠. 만약에 첫 번째 금리 인하를 좀 미룬다면 경제위기도 대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 3월달에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과거에 2019년도에도 RP 시장의 금리가 급반등하면서 양적 긴축을 멈춘 적이 있었거든요. 연준 입장에서는 RP 시장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오면 바로 양적 긴축을 완화하거나 멈춰야 되는데 현재 연준 인사가 양적 긴축을 완화할 거라는 언급을 2주 전부터 하고 있고요. 그리고 RP 금리가 지금 튀어오르고 있어요. 물론 아주 크게 튀어오른 건 아닌데 추세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고 3월 정도에 만약에 RP나 유동성의 위기가 생기면 양적 긴축을 멈춘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순서긴 하기 때문에 곧 이어서 2024년 1월 FOMC 시작하죠. 1월 FOMC에서 양적 긴축 완화 언급을 하고 3월 FOMC에서 실제로 양적 긴축을 멈추거나 더 크게 완화를 하고 그 다음에 5월 이후에 금리 인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미룰 수 있는 경제 체력이 된다면 그러면은 경제 위기도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가 2월 달에 조정이 시작될 수 있나라고 지난 영상에서 안내해드렸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공포탐욕 지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부터 뭔가 이벤트가 일어나서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B 전후라고 했죠. B가 3월이라면 2월 달부터 조정이 시작될 것 같다. 그렇게 안내해드렸고 공교롭게도 3년 2월에도 2월 1일에 공포탐욕이 고점을 찍은 후 SVB 파산 3월 달까지 계속 하락한 적이 있고요. 그때가 요 그래프인데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나 하는 시점이 작년 2월이었는데 그때 공포탐욕 지수도 최하로 하락하고 미국 은행이 파산하면서 이렇게 잠깐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고 내려온 적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상반기 반등장을 쭉 한 적이 있고요. 반등장, 하락장, 다시 한번 상승장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조정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3주 전에 올렸던 영상인데 그때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1월 초라서. 근데 이때 제가 다시 한번 S&P 500이 전고점 돌파하고서 그 후에 하락할 거라고 했죠. 지금 이렇게 양봉이 뜨면서 S&P 500은 전고점을 돌파한 상황이고 지금 이 정도 부분까지 현재 왔어요. 근데 이 B가 저는 3월이라고 가정하고 3주 전에 영상을 찍었었는데 만약에 B가 좀 미뤄진다면 조정의 시작 시점이나 이런 전체적인 예상 경로가 좀 늘어질 수 있다. 만약에 늘어진다면 이거는 3월 달에 예방적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로 가정하고서 만든 거였는데 한 2024년 하반기 정도에 증시 고점을 찍은 후 큰 하락이 일어날 수 있다. 경제위기 C가. 요게 요 부분이었고 만약에 B가 뒤로 미뤄진다면 전체 기간이 길어지면서 C도 대선 이후로 미룰 수 있는 상황이고 아마 미국 정부에서는 그걸 시도할 것 같다. 그리고 여기 보면 두 가지 경로 중에서 이 보라색 경로가 좀 더 빠르게 크게 하락하는 경우이고 초록색 경로가 하락의 폭이 조정에 그치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크게 높이는 경로인데 지난 사이클에서는 이 경로를 따랐거든요. 초록색 경로. 3주 전에 이 영상을 만들 때만 해도 보라색 경로와 초록색 경로가 반반 정도 확률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좀 더 지난 사이클 경로를 따라갈 확률, 초록색으로 갈 확률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럼 초록색으로 간다면 고점을 높이다가 첫 번째 예방적 금리 인하 전후로 조정장은 있을 것인데 아주 크게 하락하는 건 아니고 최대치로 해봐야 이렇게 지난 고점 정도 이번 신고가를 돌파한 요 시점 있잖아요. 이 정도 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많이 높이고 대선 이후에 떨어지는 모양.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그럼 나중에 하락장은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냐 이 C는 제가 봤을 때는 이 2022년 같은 하락장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3주 전에 만든 경로에서 아직까지는 B가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전고점 돌파 상승까지는 그대로 맞았기 때문에 이 그림은 바꾸지 않고 다시 한번 올려봤고요. 다우지수가 4만 돌파하는 거와 증시 고점이 되게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아까 S&P 지수고 이건 다우지수예요. 다우지수는 중요한 지수 아니지만 역사가 깊거든요. 유서 깊은 지수가 다우지수이기 때문에 다우지수의 어떤 수치나 이런 게 상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S&P 500이나 나스닥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뭐 100년 전 지수랑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우지수는 뭐 대공황 때부터도 있던 거니까 훨씬 더 유서가 깊기 때문에 그냥 이 절대치만 비교해도 옛날 대비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에서 대중들에게 심리적으로 어떤 분위기를 전해줄 때 사용하기 쉬운 소재인 것 같아요. 다른 나스닥이나 S&P 500 돌파하는 것도 뉴스가 나오긴 하지만 다우지수가 돌파할 때는 장기적으로 미국 증시는 상승해 왔다 이런 느낌의 뉘앙스의 뉴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좀 재밌는 게 있어서 이번 주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금리나 B에서 짧은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었고 B가 3월이라면 2, 3월에 조정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2024년 하반기에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기본적인 전망으로 해드렸죠. B가 빨라지면 주기가 빨라질 것이고 뒤로 가면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저는 좀 더 빨라질 거라는 쪽으로 계속해서 많이 봤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냥 B가 좀 더 미뤄지면서 경제위기 C를 어떻게든 대선 이후로 미루려고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첫 번째 금리 인하만 3월에서 5월로 2달만 낮춰도 이 경제위기가 지난 사이클 정도 똑같이만 가도 11월 12월 정도로 미뤄지거든요. 11월 5일이 대선이니까 뭐 올해만 넘겨도 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현재 높은 것 같다. 그래서 지난 사이클에 있는 거 그대로 똑같이 붙여봤고 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다우지수의 월봉 그래프고 이번 하이먼 미스키 버블 사이클의 기준인 2010년서부터 현재까지를 붙여봤어요. 여기 다우지수 그래프에 붉은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거는 금리 고점 A와 예방적 금리 인하 B, 경제위기 C를 표기한 거고요. 예방적 금리 인하 B에서 예전에 보면은 크게 조정 안 일어났죠. 과거 고점에서 금리 고점 A 전에 하락장이 있었잖아요. 하락장이 있었다가 반등하면서 금리 고점 이후로 반등했죠. 반등하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이렇게 돌파를 하고 나서 바로 다음 달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하락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2023년 8월 금리 고점 전에 하락장이 있었고 이건 2021년 고점이죠. 하락장 이후에 금리 고점이 지난 이후에 다시 상승 반전했죠. 상승 반전하고 그게 전고점을 돌파했잖아요. 보라색으로 표시한 이 상황이 과거 사이클과 지금 사이클의 거의 일치하는 위치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B가 올 때는 조정이 왔죠. 지난 사이클에서 이번에도 조정이 왔다가 조정이 크게는 안 오고 만약에 이렇게 작게만 온다면 이 작은 조정을 마치고 다시 한번 반등해서 쭉 올라가다가 그때 대선이 끝나고 크게 하락하는 C가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기준으로는 이게 좀 더 실현 가능한 전망인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지금 다우지수가 38,000을 돌파했거든요. 근데 지난 사이클 때 딱 요때가 28,000을 돌파했더라고요. 그래서 28,000 돌파한 시기와 38,000 돌파한 시기가 비슷하고 그리고 지난 사이클에서는 3만을 목표로 달렸었어요. 그래서 29,500 정도에 오다가 그 다음부터 하락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4만을 목표로 달릴 것 같아요. 이번 상승장의 마지막이 4만을 목표로 달리다가 4만 근처에서 예전이랑 비슷하다면 못 미치고 C가 나오지 않을까. 과거엔 그랬었다는 거고 이게 트럼프 때는 증시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선도 있었잖아요. 이때도. 그래서 3만이 넘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었고 대선까지는 계속 상승을 했었죠. 이때가 대선 정도니까. 요거 하락한 거는 다음에 하락한 거거든요. 지금부터 따지면 2025년에 하락한 거죠. 29,000이 됐을 때 환호하면서 뉴스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요번 주에 38,000 돌파했던 뉴스가 나오길래 제가 재밌어서 비교 분석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2024년에 다우지수가 38,000을 돌파했대요. 이번 주에 나온 뉴스예요. 2024년 1월 23일에 나온 뉴스고 뉴욕 증시 연속 역대 최고 다우지수 첫 38,000 돌파 마감.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8,000을 돌파했고 S&P 500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리고 여기가 뉴욕 증시의 트레이더들 모습인데 이 재현 배우가 있거든요. 이분이 지금 몇십 년째 재현하고 계시는 분인데 항상 뭔가 포인트를 찍을 때 나오시는 분이에요. 촬영하면서. 실제 트레이더였었다고 했나? 지금은 배우시는데 과거에 했는지 안 했는지 전직은 잘 모르겠네요. 이제 2020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2020년에 28,000이 아니라 29,000, 좀 더 흐른 다음에 B 이후의 뉴스 기사예요. 똑같은 배우 보이시죠? 이때는 정말 이걸 강조를 많이 했어요. 이 모자 좀 보세요. 다우 29,000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이때 뉴스 보여드릴게요. 미국 다우지수 29,000 첫 돌파. 뉴욕 증권거래소 입회장에서 한 트레이더가 다우 29,000이라고 쓰여진 모자를 쓰고 활짝 웃고 있다. 다우지수는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에 힘입어 종가 기준으로 처음 29,000을 돌파했다. 이런 식으로 29,000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이제 3만만 남은 거잖아요. 근데 29,000을 고점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B의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우지수가 39,000 돌파할 때쯤에 이슈를 만들지 않을까. 계속 정고점을 높일 것이고 4만도 갈 것이라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당기는 거죠.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그래서 마지막 번지 점프대를 만들고 하락하는 과정이 과거에 일어났었다. 이번에도 비슷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고 2020년 1월 11일 그러니까 지난 사이클의 B 이후에요. 그때 뉴스 자세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 뉴스가 앞으로 몇 달 후에 나온다 해도 믿을 정도로 내용이 똑같은 게 많거든요. 뉴욕 증시에서 예상보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부진해졌대요. 하락했다. 29,000 넘었다가 조금 하락한 거죠. 시장은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표와 미중 무역협상 관련 소식, 중동 정세 등을 중시했다. 지금 고용지표가 약간 부진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본격적으로 증시 하락을 이끌 정도 이슈는 아니죠. 근데 앞으로 몇 달 후에 고용지표가 지속적으로 불안해지면 이런 뉴스가 당연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올해와 차이점은 미중 무역 협상밖에 없어요. 미중 무역 협상이 요새는 인플레이션과 AI 뉴스로 교체된 거 빼고는 나머지는 똑같거든요. 중동도 완전 똑같아요. 신규 고용도 못 미쳤다고 요새도 약간 이런 기미가 보이고 있죠. 실업률은 반세기 만에 최저치인 3.5% 유지했지만 코로나 위기로 하락하기 전에 실업률 최저치인 거 보이시죠? 지금도 되게 낮다고 계속 뉴스 나오잖아요. 10월 11월 고용수치가 하향 조정되는 등 지표가 전방적으로 실망스럽다. 제일 좋았다가 조금만 안 좋아져도 추세적으로는 하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제조업 분야의 고용이 부진한 것으로 나왔다. 지금도 비슷한 것 같고 임금 상승률이 둔화했다.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높았었고 지금은 기업들도 해고를 하고 있고 임금 상승률이 좀 둔화됐잖아요. 미국도 그러고 우리나라도 그러거든요. 임금 상승률이 직전에 너무 높았기 때문에 둔화되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지속적인 주가 상승에 따른 레벨 부담과 부진한 제조업 고용 및 낮은 임금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하락에 반영된 것 같다. 앞으로도 충분히 이런 뉴스가 나올 수 있죠.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점 역시 주가 하락을 자극했다. 여기도 이란이 나오는 게 재밌는데 이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란에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이 4주년 추모식에 폭탄 테러가 일어나면서 이번에 이슈화 됐었잖아요. 미국이 트럼프가 살해하던 날이 1월 8일이에요. 요 1월 8일에 작전이 펼쳐지면서 이때 자산 배분하고 있어서 기억하는데 미국 증시가 다 크게 하락했는데 미국채만 크게 올랐거든요. 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가 원래는 하루에 0.3%씩만 변동성이 작게 움직이는데 이때 2%나 상승해서 기억에 남는 날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이때 증시는 엄청 하락했죠. 근데 제 포트는 미국채가 많아서 2%가 상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란 간의 지정학적인 이슈 전쟁 같은 게 좀 더 번지거나 커지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미국채가 크게 반등하고 미국 주식이 하락하면서 어떤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거죠. 재밌는 게 종목별로는 보잉 주가가 하락한 게 이렇게 부담을 줬다고 나오는데 이때도 737에 안전 문제가 있었대요. 근데 지금 이거는 2024년 뉴스거든요. 1월 9일 뉴스인데 비행 중에 구멍이 났다고 보잉이 주가가 하루 만에 8% 하락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보잉이 주가가 흐름이 안 좋거든요. 근데 이것도 공교롭게도 737이에요. 그래서 2020년 뉴스랑 지금 뉴스랑 보면 거의 비슷하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보시면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무슨 데자뷰도 아니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것도 39,000, 29,000 10,000포인트 차이만 있고 전반적인 흐름이 비슷하죠.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는 영상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물가가 안 잡히고 물가가 반등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도 뉴스도 보시고 저도 안내해드렸잖아요. 이런 어떤 순서가 뒤죽박죽이잖아요. 경기 침체랑 물가 상승이랑 좀 다른 의미인데 둘 다 위험하다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흐름을 잡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지난 영상에 드렸기 때문에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돼요. 여기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해드릴게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실업률이 최저에서 반등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과거 사이클로 봤을 때 실업률이 최저에서 반등하는 구간에는 거의 다 경기 침체가 일어났다. 이번에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됐다가 해소되는 구간, 이 붉은색이 역전된 구간, 그리고 해소되는 구간, 해소되면서 0 이상으로 다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풀릴 때 리세션이 찾아왔다. 과거에 항상 그랬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여기서 더 특징적인 거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길었을수록 이 침체의 기간이 더 길어요. 코로나 때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 한 번만 찍고 올라왔는데 경기 침체도 짧았거든요. 이번에는 굉장히 장단기 금리 역전 폭이 넓었죠. 거의 지난 1970년대나 대공황 수준으로 지금 기간이 긴 거거든요. 이번에 침체가 오면 길게 올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2024년 3월에 은행위기 1주년이고 유동성 위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난 영상에서 잘 설명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지금 언급만 해드릴게요. 연준의 아랄포 계좌는 미국 은행이 연준에 돈을 맡겼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랄포 계좌가 계속 내려가고 있었어요. 은행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연준에서 돈을 맡겼다가 찾아갔다. 그래서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대차대조표에 아랄포 잔고가 계속 줄고 있었다. 이거는 유동성의 공급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BTFP라고 연준이 은행들에게만 특별하게 공급한 유동성이 있는데 이게 은행 위기 이후에 나온 거고요. 소형 은행들은 이거 아니면 지금 거의 부도 직전이다. 대형 은행들은 작년 은행 위기 이후에 확보해서 오히려 올려놨는데 소형 은행은 BTFP를 지원받아도 오히려 작년보다 떨어졌는데 BTFP 소진이 3월에 끝나는데 이걸 연장 안 해준대요. 제가 이거 올렸을 때만 해도 연장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정해지지가 않았었는데 해주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안 해준대요. 안 해주면 거의 파산인 거죠. BTFP는 정말 말 그대로 반칙이잖아요.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니까 반칙을 써서 은행들 막아준 건데 상시적으로 반칙을 쓰면은 미국의 신용이나 달러의 신용이 떨어질 수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원칙적으로 연장을. 그래서 뭐가 터진 다음에 그때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3월달에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소파 금리를 기준으로 RP 금리가 정해지는데 이렇게 RRP 계좌와 소파 금리와의 스프레드, 그러니까 차이가 증가하면 RP 금리가 오른다는 소리예요. 스프레드가 올라가면 유동성 부족이 시작될 수 있다. 2019년에도 양적 긴축을 멈췄을 때 이게 크게 치솟아서 멈춘 거거든요. 지금은 뭐 크게 치솟은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서서히 오르고 있는데 이 BTFP가 종료되는 순간 갑자기 유동성이 부족해지면서 이게 확 솟아오르면 양적 긴축 종료할 수 있다. 그게 3월 전후일 것 같다. 이렇게 알려드렸었고 그리고 이번에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거 얘기해 드릴게요. 다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이멘반군이 공격한 이후로 중동 전쟁이 확전되면서 이번에 이렇게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크게 올랐거든요. 어떻게 올랐냐면 한 달 만에 140%가 올랐대요. 근데 지난날에 어떻게 됐었냐면요. 그때 코로나 봉쇄 때문에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크게 올랐었거든요. 2020년에. 이때 이렇게 크게 오르는 거 보이죠? 지금도 더 가파르게 올랐네요. 근데 크게 오르고 나서 이게 여기까지 상승했는데 봉쇄가 풀릴 때까지 어디 시점이냐면은 여기가 이쪽이에요. 2021년에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폭등하기 시작한 요 시점서부터 거의 1년 반 동안 물가가 크게 올랐다. 1년 반 후에 물가 피크를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피크는 2020년 후반이니까 요 정도에 찍었단 말이에요.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이렇게 오르고 물가 피크는 이렇게 찍고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이렇게 상승해서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데 물가지수는 수개월 있다가 고점을 찍었다. 그래서 요 1년 반 동의 기간을 이렇게 붙여보니까 1년 반 동안 물가지수의 하락 기간이 있었고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하락했잖아요. 다시 올라왔잖아요. 지금 전쟁 때문에. 그러면 이게 옛날처럼 이렇게 되면 이런 일 또 일어나는 거 아니냐. 마침 같은 주기가 끝나고 다음 주기가 시작되려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오르면 물가가 다시 크게 오를 수도 있겠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1년 반 정도 올랐으니까 여기다 지금에서 1년 반을 더하면 2025년 6월 정도가 물가의 피크일 수도 있겠네. 2022년 6월에 물가가 피크였지만 증시 피크는 언제였죠? 2021년 말이잖아요. S&P 500은 2022년 1월이에요. 그러면은 2025년에 증시 피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물가 피크는 2025년 6월에 일어날 수도 있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산해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결합해서 순서를 한번 정리해볼게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2020년에 S&P 500 차트인데 이렇게 코로나 위기 때 하락했다가 재정정책, 통화정책 써서 올렸죠. 그래서 선거 때는 이렇게 전고점 돌파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어요. 선거를 치르고 더 오르다가 2021년에 상승하고 2022년서부터 하락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대선에 있었던 해의 차트잖아요. 지금도 대선이 있는 해고 그래서 비슷한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올렸고 다만 차이점이 있어요. 이때는 이때가 C였는데 지금은 이 큰 하락이 B일 것 같아요. B. 그러니까 크게는 하락 안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하고 C는 연말에 올 수 있다. 상반기 증시 하락이 올 수 있는데 예방적 금리 인하 때 증시 하락한다 했죠. 그게 3월에서 5월, 지금 원래는 3월이었다가 5월도 될 수 있다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걸 점점 미룰수록 경기 침체가 미뤄지고요. 오히려 3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면 대선 전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도 있어요. 근데 3월 전이 아니고 5월, 6월 이렇게 미뤄지면 경기 침체가 연말 이후로 미뤄질 수 있고 대선 이후로 밀릴 수 있거든요. 그 정도 경기 체력도 된다는 거고, 미국 정부에서는 최대한 경기 부양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재무부는 지금 잔고에 돈을 엄청 쌓아놨거든요. 그래서 재정 부양할 만발의 준비를 다 해놨고 지금 일시적으로 멈추고 있어요. 대선 전에 몇 달 전부터 하려고 지금 쌓아두고 있거든요. 그걸 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대선 이후로도 미뤄질 가능성 생각하면 되고, 하반기에는 경기 부양을 할 거죠. 대선 때문에 증시가 회복될 거고, 11월 5일 전까지는 이번에 조정받았던 거를 다 회복해서 전고점 근처나 그 이상까지 가 있을 수 있다. 아까 다우지수를 보면은 이번 조정 전에 38,000에서 39,000 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음 대선 전에 39,000에서 4만 사이에 있으면서 4만 간다 이제는 경기도 좋다 하면서 대선 선전하겠죠. 그러다가 4만 근처에서 하락할 수 있다. 근데 38,000에서 4만이라 해봐야 6%밖에 안 되죠. 미국 증시가 올해 오를 수는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하락하는 구간도 있고 오르는 폭이 엄청 크진 않아요. 뭐 커봐야 10% 정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기간에서 전망하는 것도 거의 비슷하죠. 상승으로 좋게 보는 기관들도 20% 30% 미국 증시가 상승한다 보는 게 아니고 10% 5% 이 정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아서 요 차트 붙여봤고, 경기 부양은 인플레이션을 본격적으로 자극하게 될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렇게 B 전후로 하락을 했어요. 그럼 주가가 어쨌든 20% 빠졌다. 20% 이상은 잘 안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너무 하락장으로 돼버리는 거니까 조정 정도로 맞추려면 15에서 20%만 하락해야겠죠. 그러면 부양해야 된다는 말도 나올 거고, 이 하락의 정점에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도 몇 개 망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전후로 부양 정책을 하면서 결국엔 돈을 막 푼다는 소리죠. 대선까지. 그러다 보면 아까 컨테이너 운임지수 보셨죠? 2024년 1월서부터 물가가 서서히 이제 상승을 해서 고점을 2025년 6월 정도까지 이렇게 크게 상승할 수 있고, 그게 저번에 1970년대 1차 인플레이션, 1차 물가 피크, 그 다음에 더 크게 2차 물가 피크가 있었다 했죠. 마지막에 3차 물가 피크가 와서 그때는 금리가 20%였거든요. 지난 고점보다 더 높은 물가와 더 높은 금리가 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순간이 이 이후에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2025년 이후라는 거고, 2024년까지는 지난 2021년에까지 상승한 것처럼 물가가 올랐는데도 2021년 말까지는 상승했잖아요. 그런 상승장이 대선 이후 뭐 전후까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 있다. 사이클상으로 맞춰보면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2025년은 2022년의 재현일 가능성이 있고, 그때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물가가 오르니까 채권도 금리 올라가잖아요. 미국 채권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전저점을 돌파하고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2022년에 원자재 빼고 다 떨어진 거 아시죠? 그런 느낌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자산이 폭락할 가능성, 25년에. 그때 금은 살아남을지 그건 봐야 되는데 저는 살아남을 거라 보고 있고,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2025년 정도에는 재무부와 연준이 뭘 하던 간에 그냥 크게 주식이 하락할 수 있다. 2022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2020년과 2021년을 합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021년처럼 고점을 크게 높이는 상승장은 아니고 전고점이 그냥 5% 10% 정도만 올라가는 미니 상승장 같은 느낌인 거죠. 기간은 1년 정도고,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분명 그 운율은 반복된다. 마크 트웨인이 말한 적 있고요. 주가의 차트는 대중의 심리를 나타내는 거고, 군중의 심리는 반복될 수 있고, 그 군중의 심리의 반복이 역사의 운율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간 비교와 프랙탈 비교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